38, 39강 두개강 내압 항진 외압을 보도록 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몬로켈리 하이포테시스가 나오는데 이제 스코틀랜드 해법자인데요.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브레인은 닫혀있는 공간이고 뼈가 이렇게 밖으로 팽창하지 않는다. 그리고 브레인은 거의 이렇게 압축되지 않는다. 외부 외력에 의해서. 그리고 브레인 크레니얼 캐비티 안에 있는 블러드 볼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일정하게 들어온 아테리얼 플로우를 또 일정하게 비너스 아웃플로우로 내보내줘야 한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요거가 이제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가설에 의거해서 우리는 ICP를 얘기하게 됩니다. 브레인 안에 그래서 인트라크레니얼 스페이스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안에 CSF, 블러드, 브레인 볼륨을 합쳐서 요 안에 늘 요 용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몬로켈리 하이포테시스예요. 그래서 대략 인트라크레니얼 스페이스에는 인트라셀룰러 컴포넌트가 1100ml, 익스트라셀룰러 컴포넌트가 200cc, 그 200cc에는 CSF하고 블러드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우리 체중의 한 2~3%밖에 안 되지만 카디악 아웃풋의 한 15~20%를 소모시키고 전체 산소의 20%를 소모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효율이 나쁜 기관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용적은 일정한데 거기에 이제 비너스 볼륨, 아테리얼 볼륨의 블러드가 있고 브레인이 있고 CSF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정하게 하려면 여기에 어쨌든 어떤 덩어리, 출혈이라든지 덩어리 같은 게 있어서 늘어났을 때 비너스 아웃플로우를 늘리고 CSF를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이 안의 용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보상을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매스가 너무 커지면 더 이상 보상할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보면 CSF가 거의 용적이 없어지고 비너스 볼륨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더 늘어가지고 이게 점점 없어진다면 더 이상 보상하지 못하겠죠. 보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인트라크레니얼 스페이스 안에서 브레인이 망가지는 수순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몬로켈리 하이포테시스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를 우리가 이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야말로 두개강 안에 압력을 얘기를 하죠. 두개강 내압입니다. 이거를 정상은 얼마일까요?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혈압도 항상 똑같지 않죠. 운동해도 좀 올라가기도 하고, 잘 때 좀 내려가기도 하고, 가쁘게 숨 쉴 때 달라지기도 하고,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달라지는 것처럼 ICP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기침을 하거나 고갑을 확 높이거나 할 때는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성인은 한 10에서 15mm Hg 정도의 ICP를 정상 뇌압이라고 하고요. 어린이는 3에서 7, 그리고 영유아는 1.5에서 6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ICP를 재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CSF 공간 안에다가 럼바 펑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추 사이의 공간에다가 니들링을 해서 에피듀랄 스페이스를 지나서 듀라를 뚫고 니들을 넣으면 그쪽을 향해서 CSF가 흘러나오겠죠.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CSF가 흘러나오면 요렇게 이 마노미터를 가지고 이 높이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를 재서 ICP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앞서서 말했던 거 계속 밀리미터 Hg였는데 요거는 물이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몇 센티미터 H2라고 프레셔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고, 1mm Hg는 1.36 센티미터 H2가 되니까 대략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여기가 두개강 내 구성성분의 용적, 구성성분의 용적, 그리고 여기가 압력이에요. 그래서 일정 그냥 그 몬로켈리 하이포테시스에 따르면 일정하게 볼륨이 올라가면 프레셔도 똑같이 리니어하게 올라가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볼륨이 이제 압력이 높지 않았을 때는 볼륨이 조금 올라가면 이 기울기는 낮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정 수준의 압력 이상이 올라가면 조금만 늘어나도 굉장히 가파르게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인트라크레니얼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플라이언스가 좋다는 거는 압력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압력 변화에 따라서 볼륨이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가 이제 높다는 얘기는 컴플라이언스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면 단위 압력당 변하는 볼륨의 폭이 좁은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게 이제 A 상황이고 비정상적인 거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상황이 B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와 B의 그림은 ICP 웨이브를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ICP 웨이브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A가 정상 ICP 웨이브고 B가 ICP가 높았을 때 웨이브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왜 이렇게 뒤집었냐 하면 이게 압력당 볼륨 변화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식하고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하이 컴플라이언스가 정상적인 범위라고 했잖아요. 두개강 내압이 아까 10에서 15 정도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컴플라이언스가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여기서 이제 완만하게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거는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병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ICP 웨이브 폼을 봅시다. 자, 요 퍼커션 웨이브는 심장 박동에 따라서 코이드 플렉서스에 이렇게 확 가는 그 압력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타이달 웨이브는 그 벽에 부딪혀서 브레인 파렌카임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반사되는 힘의 웨이브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게 결국 반영하는 거는 컴플라이언스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 스펀지라고 생각해 볼까요? 스펀지는 그냥 생각했을 때 컴플라이언스가 좋죠. 압력 변화에 따라서 볼륨이 잘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스펀지에 가서 어떤 똑같은 힘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얘가 많이 흡수하고 조금 나오겠죠. 그래서 P2 웨이브가 작아져야 되는 게 컴플라이언스가 좋은 정상적인 반응이고 되게 스티프하게 있으면 힘이 그대로 갔다 그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더 높은 하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이제 병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뒤에서 ICP 웨이브가 요렇게 찌글찌글한 요 조그만 거를 그게 다 연결돼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 거예요.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푸싱 레스폰스는 이제 ICP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보 중에 하나죠. 용어를 몇 개 우리를 생각해 보면 Cerebral Perfusion Pressure가 있는데 그야말로 머리 관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뇌 관류압이죠. 뇌에 피가 얼마나 잘 통하게 압력을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민 아트리얼 프레셔에서 ICP를 뺀 거예요. ICP가 뭐였나요?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였잖아요. 그럼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가 높으면 심장에서 피를 머리로 올려서 관류를 시켜야 되는데 머리 압력이 높으면 CPP, 그러니까 Cerebral Perfusion Pressure가 높을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ICP가 높을수록 CPP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ICP가 높은데 일정한 CPP를 유지하려면 민 아테리얼 프레셔, 혈압을 올려야 되겠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타겟 CPP, 타겟 세레브럴 퍼퓨전 프레셔를 60에서 7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싱 레스폰스, 푸싱 트리아드 뒤에서도 뭐 나오고 다음에서 나오고 하는데 외상에서도 했죠?
했나요? 두부의 상태 얘기했나요? 계속 겹치는 건 중요한 얘기니까 그럴 텐데 쿠싱 트리아드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고혈압, 혈압이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선액, 하트레이트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레귤러 레스피레이션 이렇게 있는데 요거부터 생각해 보면 ICP가 올라가고 ICP가 올라가면 CPP가 떨어지죠. 퍼퓨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옥시지네이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옥시지네이션이 잘 안 되고 CO2 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게 그 바소모토 센터에 감지가 되면 심파테틱 톤이 올라가고 심파테틱 톤이 올라가면서 혈관을 컨스트릭션 시키고 전신 혈관 컨스트릭션이 되면 그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ICP가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갔어요. 혈압이 올라갔을 때 아ortic 아치에 있는 바로리셉터가 혈압이 올라간 걸 감지하게 되고 그럼 몸에서 이제 요 기전 교감신경이 항진됐으면 부교감신경이 다시 항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라심파티틱 톤이 올라가면서 베이갈 톤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트레이트이 떨어지는 요런 기전입니다. ICP가 계속 올라가면 브레인스템이 컴프레션 될 거고 브레인스템에 있는 레스피레토리 센터가 이제 압박을 해서 손상을 입으면서 레스피레이션이 이레귤러해지는 그래서 요 세 개가 푸싱 레스폰스 혹은 푸싱 트리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푸싱 트리아드는 고혈압, 섬액, 불규칙한 호흡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거 세 개 다 ICP 웨이브예요. 우리가 아까 P1, P2, P3 있었던 거는 요 하나예요, 한 개. 그죠? 그런 게 여러 개가 모여서 베이스라인을 이루면서 그게 ICP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룬드버그 A 웨이브, 룬드버그 B 웨이브, 룬드버그 C 웨이브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우선 잘 모른다고 해도 그냥 우선 숫자를 한번 볼까요? 이건 시간이고요. ICP인데 ICP가 20에서 30이 됐다가 20에서 30이 됐다. 이걸 반복해요. 이게 룬드버그 A고 우리가 아까 정상면 얼마라고 했죠? 10에서 15. 그럼 이건 정상입니까? 아니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룬드버그 B 웨이브 보면은 15쯤 됐다가 20을 좀 넘었다가 15보다 높게 좀 유지를 하다가 또 20을 좀 넘었다가 좀 20을 또 넘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그냥 숫자만 우리 갖고 얘기했을 때 10에서 15 사이에 안 들어오고 좀 높잖아요. 그렇죠? ICP가 조금 높구나. 룬드버그 C웨이브를 보면은 10 조금 안 되는 데서부터 올라가서 15쯤 됐다가 10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정상입니까? 네, 정상 웨이브예요. 그래서 룬드버그 C웨이브는 정상 웨이브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둘 다 이제 ICP가 높죠. 둘 다 ICP가 높은데 뭐가 더 안 좋을까? 그냥 숫자만 놓고 우리 생각해봐도 이게 훨씬 높죠. ICP가 훨씬 높죠. 그래서 A 웨이브가 브레인 그 세레브랄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고 허니션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태다.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룬드버그 A 웨이브를 조금 우리가 뜯어보면 ICP가 올라갔을 때 CPP가 떨어지겠죠. 그쵸? 우리 아까 그 민 아테리아 프레셔에서 ICP를 뺀 게 CPP였으니까 ICP가 올라가면 CPP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CPP가 떨어졌을 때 어땠나요? O2가 떨어지고 CO2가 올라갔죠. CO2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CO2는 바소딜라테이션을 유발하죠. 바소딜라테이션이 되면 그러면 사실은 혈액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아까 이제 브레인과 블러드와 CSF는 일정하다 였고 여기서 뭔가의 이유로 ICP가 올라갔을 때는 블러드 드레인을 하거나 CSF 드레인을 하면서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컴펜세이션 하려고 하는 역할을 했는데 ICP가 올라서 CPP가 떨어져서 혈관을 확장하면서 블러드를 더 끌어오면 ICP가 더 높아지겠죠. 계속 높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상태 계속 유지하는 플라토 페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라토 페이즈가 계속되면 ICP가 높으면 CPP 계속 떨어지고 그럼 브레인에는 이스케미아가 오겠죠. 머리에 관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류가 안 돼서 이렇게 이스케미아가 오고 아까 이스케미아가 왔을 때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뭐 혈압을 높이고 그죠? 몸에서 리셉터 혈압을 높이고 하트레이트 떨어지고 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면 다시 CPP가 올라가면서 ICP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 웨이브가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 근데 이제 임상에서 실제로 볼 때 우리가 이거 룬드버그 A 웨이브인데 이렇게 하진 않고 보통은 그냥 편하게 20보다 높아지면 이거는 이 상태가 계속 20, 30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 반복될 때마다 브레인에 이스케미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여전히 ICP가 뭐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그 ICP를 올린 어떤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 ICP 올라가겠죠.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려서 다시 이제 CPP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겠죠. 이걸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이스케미아가 계속 누적되겠죠. 그래서 브레인의 인저리가 점점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되게 혁신적인 중재가 필요한 상태겠구나. 혹은 예후가 매우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룬드버그 C 웨이브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상 웨이브다. 그래서 요렇게 웨이브가 잘 나오면서 하면 요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 ICP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아까 T1, T2, T3가 있는 요 하나의 요거를 카디악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 하나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요거를 이제 레스피레토리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숨 쉬는 거 카디악 아웃풋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사이클을 이루는 것이 룬드버그 C 웨이브고 정상 ICP의 모습입니다.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를 얘기를 할 건데요.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는 세레브랄 퍼퓨전 프레셔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세레브랄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이 CVR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영상 검사로 재기도 하죠. CBF가 얼마다라고 계산되게 나오게 MRI나 그 CT의 퍼퓨전 검사를 가지고 CBF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니까 머릿속에 블러드 플로우가 얼마나 되는지 속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CPP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CPP의 타겟이 얼마였어요? 60에서 70 사이로 하는 게 타겟이었죠. 민 아테리얼 프레셔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오른쪽 화면은 중환자실에서 이제 환자 모니터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생소하겠지만 제일 위에 있는 거는 EKG를 연속적으로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 거고 밑에는 산소 분압 그리고 요거는 이제 A 라인을 넣어서 아테리얼 프레셔를 재는 거예요. ABP를 재는 거고 여기가 이제 NIBP 커프로 혈압을 재는 거고 여기 보이는 요 배기 세츄레이션 모니터가 나오는 거고 호흡수가 얼마다 여기 나오는 게 또 여기 있죠. 그럼 요 하얀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게 ICP입니다. ICP 모니터예요. ICP 모니터에 여기 3이라고 되는 거는 ICP가 3이야. 좀 낮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바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뺀 게 CPP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웨이브 확대해서 보면은 P1, P2, P3로 정상 웨이브 같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는 분당 100g당 몇 cc로 가는 속도예요. 조직에 가는 속도인데 그래서 50에서 65cc per 100g per minute 제 속도예요. 그래서 50에서 60 사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레이 매터는 좀 더 많이, 화이트 매터는 좀 더 적게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가 영상 검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잡히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범위. 상식적으로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가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이스케미아가 생기겠죠? 그래서 보면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가 40에서 60은 정상 범위이고 20에서 30까지 떨어진다.
이때는 이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생기고 의식이 좀 떨어질 수 있고 하고요. 20보다 더 떨어진다. 16에서 20 사이다 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이버크트 포텐셜이 안 나와서 EEG에 이제 감지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케미아가 EEG에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 떨어지면 아이오닉 펌프 페일리어가 생기고 사이토톡식 이데마가 생깁니다. 10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메타볼릭 페일리어가 생겨서 셀 데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상 CPF가 얼마다? 일렉트리컬 페일리어가 언제 일어나고 아이오닉 페일리어가 언제 일어나고 메타볼릭 페일리어가 언제 일어난다. 이거를 그냥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 여기 보면 오른쪽 X축에는 CPP가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CPF가 나와 있어요. CPP를 보면 CPP가 50이나 150이나 CPF는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근데 CPP가 50보다 낮다 그랬을 때는 블러드 플로우가 확 떨어져요. 아까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진 이스케미아가 왔었죠. 150이 넘어가 압력이 CPP가 150이 넘어가면 이 일정한 상태를 못 유지하고 또 확 올라가요. 이러면 또 바조제닉 이데마가 확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보상기전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플라토를 이루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민 아테리얼 프레셔와 CPF의 관계를 본 건데요. 결국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또 CPP를 반영하는 거기도 하죠. CPP에서 ICP 뺀 게 그러니까 MAP에서 ICP를 뺀 게 CPP였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좀 비슷한 건데요. 혈압이 너무 낮으면 혈관이 이제 패시브 콜랩스 이 압력이 혈관 벽으로 간 압력이 낮으니까 쪼그라든 거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 맥스 다이아미터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 50부터 민 아테리얼 프레셔 한 150대까지 오토레귤레이션 CPF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압력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시키냐? 혈관 이제 다이아미터를 줄이면서 유지시키고 근데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는 CPF가 또 확 올라가게 돼서 바조제닉 이데마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까 이제 ICP도 그렇고 뭐 CPF도 그렇고 CPP도 그렇고 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보상 기전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섰을 때는 더 이상 컴펜세이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CSF 얘기를 해봅시다. CSF는 거의 대부분이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만들어지고 그 외에는 이제 FND만 또 인터스티셜 소스에서 한 20% 정도를 담당해서 만들고 있고요. 하루에 500cc 정도 만들어집니다. 500cc 정도 만들어지는데 머릿속에 아까 CSF 150 정도였잖아요. 약 150 정도면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있는가? 이제 스파이널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죠.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그리고 흡수되고 만들어진 게 다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흡수되고 만들어지고 순환하고 흡수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경외과 하면 볼 일이 있겠고 코로이드 플렉서스입니다. 지금 여기 벤트리클 안쪽이에요. 내시경 수술할 때 벤트리클 안쪽으로 들어가서 라테랄 벤트리클 들어가서 아까 들어갔던 데는 왼쪽이고 여기는 오른쪽이고 여기 서드 벤트리클 여기 이제 코로이드 플렉서스 이렇게 뽀글뽀글한 거 코로이드 플렉서스고 마밀라리 바디고 합니다. 하여튼 코로이드 플렉서스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네. CSF는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CSF의 흐름을 봅시다. 신경계 구조를 봤을 때 라테랄 벤트리클이 있고요. 라테랄 벤트리클이 두 개가 있고 가운데서 포라멘 몬로를 만나고 여길 통과한 다음에 나오는 벤트리클이 서드 벤트리클이죠. 서드 벤트리클 지난 다음에 이제 에키덕트 오브 실비우스를 지나서 폴스 벤트리클로 가고 폴스 벤트리클의 아울렛은 이제 포라멘 마장기와 두 개 양쪽에 있는 포라멘 루시카가 있고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로 가고 스파이널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와
또 이제 머리 속에 있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로 가서 아라크노이드 빌라이를 통해서 비너스 사이너스로 CSF가 흡수됩니다. 이게 이제 CSF 다이나믹이고요. 압력이 높으면 CSF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죠. 밖으로 CSF 내보내야 되는 저항이 커지고, 또 CSF 흡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면 CSF 볼륨이 늘어나서 IRCP가 또 IRCP 계속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브레인에서 벤트리클만 딱 남기고 다 제거한 거야. 그래서 벤트리클이 이렇게 생겼으면 옆에서 쳐다본 그림이죠. 라테랄 벤트리클 있고, 그 포라멘 몬노를 지나서 서드 벤트리클 지나서 마젠디를 지나서 폴스 벤트리클 지나고 여기가 에퀴덕트 오브 실비우스죠. 에퀴덕트 오브 실비우스 지나고 폴스 벤트리클에서 가운데가 마젠디, 양쪽에 있는 게 루시카. 또 볼 거예요. 라테랄 벤트리클에서 포라멘 몬노 지나서 서드 벤트리클 지나서 에퀴덕트 오브 실비우스를 지나서 가죠. 여기가 서드 벤트리클, 에퀴덕트 오브 실비우스, 폴스 벤트리클, 그 다음에 스파이널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로도 가고, 그 외에 브레인의 세레브랄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로도 가고,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아라크노이드 빌라이고, 파랗게 있는 게 사이너스죠. 그래서 아라크노이드 빌라이가 사이너스 안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CSF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머리 수술할 때 이거 뒤에서 여기 아틀라스가 C1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여기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뒤에 머리 뼈를 열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여기 이제 포라멘 마장디가 있다. 신경외과 할 사람 있어요? 자, 그래서 ICP 모니터. 우리가 ICP를 어떻게 재는지 궁금했는데 허리로 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럼바 펑처 해가지고 프레셔 잴 수가 있고, 그거 말고 아까 우리가 벤트리클 보여줬고 CSF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거기다가도 넣어도 CSF를 이제 압력도 재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머리에 구멍을 낸다는 게 조금 부담인데, ICP 모니터를 위해서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직접적으로 할 때는 꼭 필요할 때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침습적이니까. 그래서 브레인 이미징을 봤을 때 스페이스 오큐파잉하는 리전이 있고 심한 이데마가 있을 때 그때는 ICP를 잽니다. 재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ICP 일정 수준 넘어가면 컴펜세이션을 더 이상 못하고 브레인 인저리 계속 유발하게 되니까 인저리를 막기 위해서 ICP를 해결하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ICP를 재겠죠. 또 이제 의식이 떨어지는 GCS 8점 이하인 경우에, GCS가 배웠나요, 여러분? 그쵸? 실습했었나? 맞아요? GCS 8점 이하에서 이렇게 의식이 떨어지는 환자에서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이럴 땐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올라갈 수 있겠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가 있어도 올라갈 수 있겠고, 나중에 병을 배우겠지만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가 있을 때, ICC가 있을 때, 이스케믹 스트로크, 뇌경색이 생겨서 뇌가 부어도 생길 거고, 메닝고 엔세팔라이티스 같은 게 생긴다든지 해도 ICP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요런 데 해당할 때는 ICP를 재야 하고요. 모니터를 해야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ICP 모니터하는 모달리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교적 정확한 인베이지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벤트리클 안에다가 카테터를 넣고 인트라벤트리큘러 ICP 모니터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하고 골드 스탠다드라고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ICP를 잴 뿐만 아니라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카테터가 들어가 있으면 CSF가 밖으로 드레인 될 수 있죠. 그러면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나요? 그쵸? ICP가 높을 때 CSF 드레인 해주면 ICP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파렌카임 타입으로 이렇게 파렌카임에 찔러가지고 요거 이렇게 파렌카임 타입으로 얇은 철사 같은 거 찔러가지고 이렇게 센서가 달려있고
그거 가지고 압력을 재는 기구들도 있고요. 에피듀랄 스페이스 넣는 것도 있고, 서브아라키노이드 스페이스 넣는 것도 있고, 서브듀랄에다 넣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하지만 인베이지가 도구입니다. IC 모니터 모달리티 중에 이제 non-invasive 모니터가 있는데, 요거 초음파예요. 초음파로 이거 눈이에요, 그죠? 눈이고 옵틱 너브 시스 다이아미터를 잽니다. 옵틱 너브 시스 다이아미터를 재면 간접적으로 ICP 반영할 수가 있고, 이거의 장점은 뭘까요? 그냥 침상 옆에서 초음파 높여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초음파의 특징은 뭐냐면 검사자에 따라서 또 자를 보일 수도 있고, 그때 그 순간을 보여주는 거니까 뭐 주로 ICP가 높아서 높구나 잰 다음에 ICP를 떨어뜨리는 뭐 약물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봤을 때 좀 효과가 있나 이런 거 보려고 할 수 있겠죠. 인베이지브 모니터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EVD로 ICP 모니터 한다고 했는데요. EVD는 수술이죠, 일종의. 머리에 뼈를 둘러싸야 하는데 머리 속에다 관을 넣어야 되잖아요. 구멍을 뚫고. 그랬을 때 이제 EVD를 할 수 있는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2번에 있는 포커스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눈썹 위로 찌르기도 하고, 요 사이에 어딘가로 찌르기도 하고, 여기서 찌르기도 하고, 뒤에서 찌르기도 하고, 하여튼 벤트리클 갈 수 있는 대로 다 찔러서 할 수 있고, 근데 포커스 포인트는 여기거든요. 프론탈에 있는. 그래서 거길 제일 많이 하죠. 그냥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으니까. 침상 옆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급할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CT인데 이렇게 잘라서 본 거죠. 코로나로 잘라서 본 사진이고, 여기 이제 카테터, EVD 카테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벤트리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니터도 할 수 있고 테라피틱 CSF 드레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드 스탠다드이고, 하지만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이기 때문에 인펙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밖으로 가겠죠? 그럼 파렌카임을 지나서 이 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잘 안 생기지만, 대부분 안 생기지만 파렌키멀 헤모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훈련이 필요하겠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경외과 제일 처음에 하는 수술 중에 하나죠. EVD 1년차 때 하는 거. 자,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에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72시간, 80시간 이런 걸 하지만, 옛날에는 100일 당직, 아주 오래전에 100일 당직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뭐 1년차가 있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신경외과는 모두가 다 병원에 있기도 하고, 거의 집에 가는 일이 거의 드물게 병원에만 있으면 이제 1년차한테 최대한 빠르게 EVD를 가르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야 1년차를 놓고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급할 때 EVD를 하면서 연락을 하면 들어갈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고, 나도 그래도 굉장히 빨리 했지 어쨌든. 그래서 ICP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줄여서 Increased ICP, IICP라고 얘기를 하는데, IICP가 생기는 건 여러 개가 있죠. 외상으로도 생기고, 뇌 종양이 있어도 생기겠죠. 왜냐하면 브레인 용적은 일정한데 종양이 생겼으니까. 헤모리직 스트록, 출혈성 뇌졸중, 그냥 없어야 되는데 피가 나서 혈종이 생기거나 했으니까요. 또 이스케믹 스트록, 인팍션이 생기면 셀데스가 일어나면서 이데마가 생기고, 그 이데마 때문에 이스케믹 스트록, 그때 또 ICP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뭐 하이드로세팔러스, 브레인 앱세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쨌든 ICP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ICP가 올라가는 사인과 심텀을 알아야 우리가 검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상하다, 어쩌다, 급한 거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는데, 헤드에이크, 보미팅, 파피리데마, 그다음에 퓨필이 이제 커지죠. 퓨필이 커지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거 에퓨전 스컬시가 아니야. 서든허브가 오큘러 모터죠? 이상한 걸 썼네. 결석자가 있어요 혹시?
중에 ICP가 외상이 있거나 하면 에피선스가 제일 빨리 닫혀요. 그래서 식스턴 패시가 잘 오는데 그렇지만 이 표피 딜라테이션 만드는 건 서든어브 패시입니다. 서든어브 패시. 왜 그러냐면 이제 압력이 높아져서 서든어브를 직접 누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되겠고요. 메둘라의 바소 액티브 센터를 이제 누르면 깊이가 올라가고 브라디카디아가 생기는 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푸싱 트리아드의 하나죠. 그 다음에 레스피레토리 패턴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푸싱 트리아드고 이거는 약간 위급상황에 오죠. 브레이스까지 눌리고 있으니까 임펜딩 허니에이션이겠다. 그래서 크로닉 ICP가 그냥 지속적으로 좀 높아서 적응한 사람은 두통 있고 파피리데마 있고 비주얼 디스터번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푸싱 트리아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이퍼텐션, 브라디카디아, 이레귤러 레스피레이션 이렇게 앞에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하고 하는 거는 오랜 족보라서입니다. 이건 이제 다이렉트 옵살모스코프로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면 ICP가 올라가면 비너스 아웃플로가 나빠지겠죠. 스티프해지니까. 그러면서 우열돼서 생기는 이데마와 출혈 같은 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주 옛날에는 안과 의사 말고 다이렉트 옵살모스코프 가지고 환자 눈을 들여다보고 했나 본데 나는 안 썼고 내 세대부터도 안 썼고 학생 때 여러 번 써봤어요? 옵살모스코프? 실습 때 성공적으로 잘 보여요? 본 사람 있어? 있어요? 나는 못 봤거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영상 검사가 잘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쵸? 근데 어쨌든 유두부종이 생깁니다. ICP가 올라가면. 레스피레토리 패턴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브레인의 이전, 호흡 센터, 호흡 중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고 가장 흔히 보는 게 막 쉬었다가 앞니하였다가 막 쉬었다가 앞니하였다 하는 체인스트로크 레스피레토리. 그 다음에 계속 하이퍼벤틸레이션만 하는 것도 센터 뉴로제닉 하이퍼벤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태그멘툼, 또 로스트랄콘스 리전이 있을 때 이렇게 쉴 수가 있고요. 미드콘스 리전에 생기면 이렇게, 그러니까 호흡이 불규칙해질 수 있다. 이상한 호흡 패턴이 보이면 브레인스템 리전을 고민해야 된다는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ICP를 제일 중요한 툴이 뭘까요? ICP를 진단하는 증상과 사인이죠. 혼도스코프 볼 수 있다지만 글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럼바 펑처에서 우리가 아까 ICP 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지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브레인에 용적은 일정한데 없던 게 있으면 ICP가 올라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스페이스 오큐파잉 하는 리전이 있을 때 튜머라든지 헤모리지라든지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데마가 생긴 게 영상에서 보이면 이때도 이데마가 있으니 ICP가 높아졌겠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허니에이션이 있는 게 영상에 직접 보이기도 하죠. 허니에이션이 있으면 근데 영상만 그런 게 아니라 심텀이 나타나겠죠. 허니에이션 사인이. 그래서 브레인 허니에이션은 이제 어디가 허니에이션 됐느냐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여기는 이제 박스가 있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박스 아래로 이렇게 밀리는 걸 서브팔시안 허니에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텐토리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랜스텐토리얼 허니에이션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가운데로 빠지거나 이 옆에서 웅푸스가 빠지거나 하는 게 이제 트랜스텐토리얼 허니에이션이 되고 텐트가 있고 이거는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어버드 허니에이션 될 수도 있죠. 세레벨룸이 위로 올라가는 어버드 허니에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버드 허니에이션 되면은 브레인스템이 같이 눌리게 되겠죠. 또 위에서 막 누르고 여기서도 막 누르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톤실러 허니에이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뼈가 있어서 밖으로 갈 수가 없는데 머리뼈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머리뼈를 열어놓고 두피만 덮어주면 이제 스티프하게 딱 갇혔던 공간에서 그 공간을 열어주니까 ICP가 이제 해소가 되고 그걸 치료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트랜스칼바리아 허니에이션이 생길 수 있죠. 여기 본이 여기까지 있는데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박스 밑으로 가서 서브박시안
여기 이제 본이 원래 이렇게 있었을 텐데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게 트랜스칼바리안이구나. 여기 보면은 웅쿠스, 트랜스텐토리아 웅쿠스 허니에이션이 있고 여기도 엑시알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본이 여기까지 있는데 톤실이 밑으로 빠졌네. 그래서 톤실러 허니에이션이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상 검사로 허니에이션 유무를 알 수 있고 또 역시 증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허니에이션 신드롬으로 제일 많은 게 서브박시안 허니에이션이고요. 반대쪽 팔다리에 위크니스가 생기는 게 특징적이고 이런 증상들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웅쿠스, 트랜스텐토리아, 라테럴 트랜스텐토리아 허니에이션이었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신드롬이고 동측 퓨필이 왜냐하면 동측 서든허브에 가까이 있으니까 동측 서든허브를 압박하게 되겠죠. 여기 트랜스텐토리알로 웅쿠스가 빠지면서 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측 퓨필이 커지고 토시스가 생기고 그래서 서든허브 심텀이 생긴다는 얘기고 반대쪽 호모니무스 헤미아놉시아가 생기는 거는 PCA 때문입니다. PC가 이스케미아가 생기면서 반대쪽이 이것도 떨어질 거고 또 센트럴 뉴로제닉 하이퍼벤틸레이션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트랜스텐토리얼 허니에이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로 트랜스텐토리얼이 빠지면 브레인스템이 컴프레션 되는 거기 때문에 브레인스템 리전, 디세레브레이팅 혹은 디콜티케이트 포스처링을 가지는 거 이렇게 뻗치거나 어브노말 익스텐전을 하거나 또 어브노말 플렉션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센딩 레티큘라 액티베이팅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트랜스텐토리얼 허니에이션 때문에 그러면 의식이 떨어지고 반대쪽 헤미플레이지아가 생기고 같은 쪽 퓨필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콜티코스파이널 트랙을 누르기 때문에 반대쪽 헤미플레이지아가 생기죠. 그리고 오큘로모터 심텀이 아까 여기 표시해줬었고요. 아까 반대쪽 호모니모스 헤미아놉시아는 지금 아나토미컬이 이렇게 생겼는데 눌리면 PCA 이스케미아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PCA 이스케미아로 인해서 호모니모스 헤미아놉시아 반대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텐토리얼 허니에이션의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ICP를 우리가 알았는데요. ICP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제너럴하게 아까 ICP는 뭐 자세에 따라도 달라지고 기침에도 달라지고 막 했잖아요. 그럼 제너럴하게 이게 ICP가 정상 범위에서는 갑자기 잠깐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컴펜세이션 잘 할 수 있지만 아까 ICP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에 컴펜세이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병적인 상태, ICP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더 높여주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침하거나 이런 거 막을 수 있게 조금 세데이션도 시켜주고 아픈 거 줄여줄 수 있게 아날제식스도 쓰고 이터블하지 않게 해주고 열도 안 나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뉴트럴 넥 포지션은 왜 이렇게 할까요? 비너스 아웃플로우가 좋아야 되니까 주글라 베인으로 비너스 아웃플로우가 있잖아요. 거기가 꺾여 있거나 드레인이 잘 안 되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그래서 헤드 포지션도 30에서 45도 해줘야 되고 바짝 안 친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30도에서 45도 정도 엘리베이션 시키면 ICP 릴리즈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하이퍼벤틸레이션은 벤틸레이션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하이퍼벤틸레이션 하면 바소콘스트릭션이 생기겠죠. 바소콘스트릭션이 생기면 우리 아까 블러드 볼륨을 줄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몬로 케네 독트린에서 우리가 블러드가 좀 줄면 보상을 좀 하는 거죠. ICP가 올라갔을 때 블러드를 줄이면서 맞아요? 그래서 하이퍼벤틸레이션도 메디컬 트리트먼트의 일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건 아주 짧게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허니션 되지만 말라고 잠깐 한다든지 그래서 한 짧게 한 2-3시간 정도 해야지 24시간씩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이스케미아가 생기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스케미아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하이퍼벤틸레이션은 굉장히 짧게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열 나지 않게 그리고 약간 체온 낮춰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하이포스몰라 테라피로 마니톨, 뭐 하이퍼토닉 셀라인 쓰고 요새 하이퍼토닉 셀라인 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정말 해줄 거 다 해주고 더 이상 할 거 없고 이럴 때는 바비츄레이트로 확 재웁니다. 거의 코만에 가깝게 만들어서 코마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 약을 쓰면 그렇지만 혈압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꼭 바소프레서를 같이 프랩해 놓고서 바소프레서 쓰면서 써야 돼요. 혈압 떨어지면 ICP에 불리하죠. CPP가 안 나오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할 때는 ICP 모니터도 하고 그래서 CPP를 유지하면서 ICP 모니터 하면서 해야죠. 왜냐하면 그럼 어느 레벨까지 재울 건가도 다르기 때문에 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저혈압될 가능성이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적정 ICP가 유지하고 있으면 더 많이 올리진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 모니터 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하이포스몰라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마니톨 하이퍼토닉 셀라인이가 했는데 둘 다 ICP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마니톨은 이뇨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릴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이퍼토닉 셀라인은 그렇지 않고 레날 리스크도 하이퍼토닉 셀라인이 상대적으로 더 적고요. 아주 오래됐고 하이퍼토닉 셀라인은 최근에 점점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레날 리스크가 적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약을 써서 더 이상 안 되면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겠죠. 우리 아까 사진 트랜스칼바리안 허니션 보면 사진을 봤는데 익스터널 디컴프레션 익스터널 디컴프레션이 뭐예요? 밖에서 디컴프레션 해준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뭐 뼈를 빼고 열어주고 밖에서 누르는 뭔가 제거해주고 하는 게 익스터널 디컴프레션이고요. 인터널 디컴프레션은 만약에 종양이 있었다라면 그 종양 제거해주는 게 인터널 디컴프레션이 되겠죠. 출혈이 있었다. 그 출혈 혈종이 있었다. 그 혈종을 제거해주는 게 인터널 디컴프레션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션트 수술인데 션트라는 건 새끼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EVD, 익스터널 벤트리큘러 드레이니지 카테터를 넣어서 CSF를 밖으로 드레인하면서 ICP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얘의 위험성이 뭐였습니까? 인펙션.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평생 가지고 살 수는 없죠. 평생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 이제 좀 크로닉하게 바뀐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서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몸 안에다 그냥 심어주는 임플란테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 밑에 있는 세 개의 수술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건데 벤트리큘로 페리토니알 션트, VP 션트가 있고 이건 뭐예요? 벤트리클에서 페리토니움으로 새끼를 내주는 거예요. 벤트리클에 있는 CSF를 복강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 나중에 실습 나오면 VP 션트 수술을 볼 수도 있는데요. 나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수술이. 학생 때 궁금했거든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하지? 근데 굉장히 무식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고 카테터를 넣고 배도 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그럼 서브큐타니어스 터널링을 그냥 하죠. 물리적으로. 네,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연결해주고 그래서 벤트리큘로 페리토니알 션트고 복강 안에 문제가 있다. 복강 안에 뭐 감염이 있거나 복강에서 전혀 흡수할 수 없는 상태거나 왜냐하면 CSF가 글로 빠지면 거기선 또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벤트리큘로 에이트리얼 션트예요. 그래서 벤트리클에서 그 메인을 통해서 에이트리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션트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룸보 페리토니알 션트. 우리가 CSF 아까 ICP 잴 때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 EVD 카테터를 머리에 넣는 것처럼 허리에다가도 펑처를 한 다음에 니들만 놓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유지를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카테터를 역시 이제 서브큐타니어스로 심어가지고 복강 안으로 넣어주는 수술을 하는 게 룸보 페리토니알 션트고 뒤 시간에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메디컬 트리트먼트와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봤죠. 2시간짜리는 거의 다 끝나가네.
자, 그래서 이거는 시애틀 인터내셔널 시비어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건데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예요. 그래서 티어 제로는 ICP와 상관없이 제너럴하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ICU 입원을 하고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 필요하고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필요하면 이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리얼하게 뉴로로직 스테이터스, 퓨필 리액티비티. 퓨필 리액티비티가 이제 동공 그 퓨필 라이트 리플렉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했어요? ICP가 올라가면 퓨필 딜라테이션이 일어나고 라이트 리플렉스가 없어졌었죠. 그러니까 그걸 모니터하는 걸로 뉴로로직 스테이터스와 퓨필 리액티비티를 시리얼 이벨루에이션을 하고 헤드 엘리베이션 30도에서 45도 해주고 또 아프지 않게 해주고 이거는 ICP와 상관없이 안 아프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환자가 다쳤으니까 당연히 아프지가 아니에요. 그죠?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으면 안 아프게 해줘야 되죠. 또 아지테이션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벤틸레이터를 쓰면 그러니까 벤틸레이터하고 싱크로니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맞춰서 쉴 수 있게 좀 세데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ICP하고 직접 연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게 안 맞으면 ICP 도움이 안 되죠.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 열이 안 나도록 해준다. 38도 이상이면 치료를 해준다. 그 다음에 안티시저 메디케이션은 한 일주일만 쓴다. 계속 지속할 인디케이션이 아니라면 일주일까지만 쓴다. CPP 60에서 70 아까 얘기했었죠? CPP 유지시켜준다. 헤모글로빈은 7 이상으로 해준다. 하이포나트리미아를 피한다. 하이포나트리미아가 생긴다는 거는 이데마를 유발할 수 있고 이데마가 유발되면 브레인 이데마가 생길 수 있고 브레인 이데마가 생기면 ICP에도 도움이 안 되겠으니 하이포나트리미아는 피하고 생기면 교정을 해주고 하죠. 그 다음에 비너스 리턴이 잘 되도록 머리로부터 비너스 리턴이 잘 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뭐 다쳐서 서비컬 칼날 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또 머리를 똑바로 놓고 뭐 꺾이지 않게 둔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A라인을 해서 컨티뉴스 BP 모니터링을 한다. 하이폭시아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는 거고 치료가 길어질 수 있으니 센트럴 라인도 넣고 또 ETCO2 모니터도 한다. 요런 거가 ICP와 상관없이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제일 처음에 하자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게 몇 년 전 2019년입니다. 티어 1, 티어 2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눴잖아요. 아래 티어부터 우리가 가는 거예요. 원칙은 아래 티어부터 가면서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건너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CPP를 60에서 70으로 유지를 하고 ICP를 낮추기 위해서 아날제지아를 높이고 세데이션도 높이고 그 PCO2도 요 정도로 유지를 하자. 이게 뭐예요? 하이포캄니아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이퍼토닉 셀라인이나 마니토를 볼루스로 인터미턴트하게 쓸 수 있다. EVD가 있으면 CSF 드레인을 하고 CSF를 EVD를 해서 CSF 드레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니셜부터 안티시저 메디케이션 앞에서도 했었고 EEG 모니터도 고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리익제미네이션들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리이벨루에이션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영상 검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서지컬 옵션을 다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지컬 옵션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지 등등등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마일드 하이포캄니아. 마일드요, 마일드. 그리고 아까 하이퍼벤틸레이션 시키는 건 조금만 하라 그랬죠. 아주 길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NM 블로커. NM 블로커까지 써가지고 완전히 환자를 못 움직이게 다 릴리즈를 시키고 CPP를 유지하기 위해서 MAP를 유지하는 챌린지를 하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티어 2고요. 그 다음이 돼 있는 게
이제 바비트리 코마 테라피. 그 다음에 세컨더리 디컴프레스 크레니 액토미. 크레니 액토미는 두개골 절제술이라고 해요. 아까 뼈 없는 거 봤죠? 그 다음에 마일드 하이포더미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로우 티어부터 가는 거지만 이 티어 안에서는 뭘 먼저 하거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모든 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건너뛰어서 점프해서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심한 환자가 있으면 그래서 뭐 여기 그냥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기도 하죠. 자, ICP 트리트먼트 하는 거 이제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얼마나 ICP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냐라는 걸 보면 하이퍼벤틸레이션은 정말 극히 미미하죠. 그죠? 한 6 정도 떨어진대. 제일 효과적인 게 디컴프레스 크레니 액톰이죠. 그렇겠지? 공간을 그냥 넓혀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럼바 CSF 드레이니지. 하이퍼토닉 셀라인 좀 비슷하고요. 이거보다 마니톨이 좀 적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토닉 셀라인을 요새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바비트릴 코마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건 10이 채 안 되고요. 체온을 떨어뜨리면 10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치료에 이 정도 반응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건 앞서 말했던 거랑 또 다른 그룹에서 2009년에 얘기한 건데 그냥 비슷한 얘기입니다. 스텝업 하는 거죠. CSF 드레인 하거나 레스큐 크레니토민 하거나 뭐 크레니 액토민 하거나 타겟 CP는 이렇게 맞추고 세데이션을 깊게 시키고 볼루스로 하이포스모랄 테라피를 하고 하이퍼벤틸레이션을 잠깐 시켜볼 수 있고 저체온, 마일드 하이포더미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몬로켈리 하이포테시스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 결국 뇌압이 발생하는 기전은 뇌압이 높아지는 기전은 요 가설에 근거해서 다른 게 더 생기면 컴펜세이션을 못하면서 웬만하면 컴펜세이션을 하려고 하고 일정 수준 넘어가면 못하게 된다. IRCP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뇌압이 측정이 필요할 수 있겠고 EV를 하는 것이 골드 스탠다드이면서 왜 골드 스탠다드이냐 하면 측정도 하지만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개강약 항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인 앤 심텀이 중요했고 허니에이션 사인들이 좀 우리가 알아놔야 되겠고 치료 방법, 메디컬 트리트먼트부터 다 했었죠. 그리고 티어 제로는 ICP와 상관없이 다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쉬었다 할까요? 그치?